안녕하세요. 평양냉면입니다. 날이 많이 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시청자 여러분은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지연입니다. 저는 북한 출신 탈북민으로 지난 16년 동안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경험이었어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는 게 매우 힘들었지만 또한 제 눈을 열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한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놀라웠던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나무였어요. 거리마다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더라고요. 좀 웃기게 들릴 수도 있는데 북한에선 그런 나무들을 거의 볼 수가 없거든요. 거리를 예쁘게 꾸미려고 나무를 심는 건 상상도 못했죠. 북한에선 나무가 금같이 귀해요. 너무 귀해서 보통은 고위층들만 구할 수 있대요.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쓴다고요. 일반 주민이 나무를 구하면 당장 관리가 와서 가져가 버리죠. 부패가 만연한 탓에 늘 그래요. 권력층들은 늘 독점해 버리니까요. 그래서 민둥산 투성이죠. 근데 남한에선요? 나무가 정말 어디에도 다 심어져 있었어요. 거리를 예쁘게 꾸밀 만큼 나무가 풍부하더라고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거리에는 북한에선 상상도 못할 것들이 많아요. 휴대폰 충전 스테이션 같은 것도 있고요. 북한에선 상상도 못해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통제력 유지에만 신경 쓰지 일반 주민 편애 같은 건 안중에도 없거든요. 설령 충전 스테이션이 있다 해도 고위층들이 다 독점할 게 뻔해요.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자전거예요. 여기선 자전거가 널려 있어요. 출퇴근이나 통학 혹은 그냥 재미로 타기도 하고요. 그것도 잠금 장치 없이 공공장소에 두고 간다니까요. 북한에선 자전거를 소유한다는 건 페라리를 소유하는 것과 같아요. 엄청난 지위의 상징이죠. 제가 사귀었던 남자가 자전거를 가지고 있어서 너무 부러웠던 기억이 나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살던 곳에선 자전거가 여가용이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무거운 짐을 나르는 수단이죠. 한 번에 200kg씩 실어 나르기도 해요. 사람들은 다른 대안이 없기에 자전거에 짐을 잔뜩 싣죠. 하지만 여긴요? 여긴 자동차, 버스, 지하철이 있어요. 자전거는 그냥 재미나 가까운 거리 통근용이에요. 정말 다른 세상 같아요. 남한에 처음 왔던 그 시절이 떠오르네요.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았어요. 모든 게 제가 알던 것과 달랐죠. 나무와 자전거뿐만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문화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초기에 한 번은 나이트클럽에 간 적이 있어요. 북한엔 나이트클럽이 없거든요. 그런 곳은 아예 존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갔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죠. 사람들이 춤추고 술 마시고 맘대로 옷 입고 다니는 거예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자유롭고 개방적이었어요.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잘못된 짓을 하는 기분이었달까요? 제가 자란 곳이 얼마나 보수적인지 말해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시겠어요? 이 모든 새롭고 신나고 압도적인 경험에도 불구하고 처음엔 외로웠어요. 북한에선 모두가 서로의 일에 참견해요. 어쩔 수 없이 서로에게 의지해야 하는 탓도 있고요. 또 정부의 감시가 심해서 이웃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기 와서는 자유와 기회가 넘치는데도 외로웠어요. 공동체 의식이 그리웠어요. 그것이 좀 왜곡된 거라 해도요. 무언가에 소속된 기분, 탈출하고 싶어도 그런 기분이 그리웠달까요? 언어 문제도 한몫했어요. 물론 남북한 모두 한국어를 쓰지만 같은 한국어가 아니에요. 여기 사람들이 쓰는 단어, 은어, 문장 구성 방식이 전부 달랐어요. 제 뜻대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었죠. 대화 속 작은 문화적 요소들을 다 캐치할 수도 없고요. 더 고립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요. 적극적으로 행동했어요. 동아리나 모임에 가입하기 시작했죠. 한 친구가 저를 어떤 동아리에 소개해줬는데 거기서 여기 생활이 얼마나 재밌고 사교적일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이 새로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터득하기 시작했죠. 저만의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만에 대해 더 알수록 더 감명받았어요.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 같은 거요. 북한에선 정말 끔찍해요. 장애인들은 숨겨지죠. 지원도, 존중도 없어요. 거의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수준이에요. 하지만 여기요? 경사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다양한 일자리가 마련돼 있더라고요. 이 사회가 모두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모습에 충격받았어요. 제가 얼마나 편협하고 잔인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됐죠. 몇 년 전, 한 번은 아침에 외출했다가 장애인을 봤어요. 북한엔 아침에 장애인을 보면 불길하다는 미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심하게 대하죠. 하지만 남한에선 사람들이 오히려 장애인을 돕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봤어요. 문을 잡아주고 도움을 제안하고 웃으며 인사하고요. 이런 기본적인 인간애를 목격하니
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예전에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리고 연민이 기본인 곳에서 살 수 있어 너무 감사했죠. 북한에서는 자전거를 갖는다는 게 아주 대단한 일이에요. 그냥 이동수단이 아니라 일종의 지위의 상징이랄까요? 자전거가 있으면 주위 사람들이 우러러봐요. 여기서 멋진 스포츠카를 갖고 다니는 것과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제가 북한에서 만났던 남자친구가 생각나네요. 그 친구가 자전거를 갖고 있었는데 그때 그 친구가 최고로 멋있어 보였어요. 너무 부러웠죠. 자전거를 갖고 있다는 건 인생이 잘 풀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는요? 자전거가 일상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렇게 큰 사치품이 아니죠. 모두가 하나씩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전거로 모든 걸 해요. 북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을 보면 아마 엄청난 짐을 싣고 있을 거예요. 때로는 200kg이 넘는 물건을 싣고 가요. 다른 운송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무거운 걸 옮겨야 하면 자전거에 짐을 싣고 페달을 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허벅지가 아파 죽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뭐라도 먹어야 힘을 내죠. 먹을 게 없으니 힘도 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자전거가 주로 재미나 짧은 거리 이동을 위한 거예요. 직장이나 학교, 가게에 갈 때 타고 가요. 북한처럼 쌀 포대 같은 걸 잔뜩 싣고 다니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일 놀라운 건 아무 데나 자전거를 두고 간다는 거예요. 처음 보도에 자전거가 그냥 놓여 있는 걸 봤을 때 믿기지가 않았어요. 자물쇠도 채우지 않고요. 북한에서는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자전거를 잠깐이라도 방치해 두면 순식간에 없어질걸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북한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신뢰와 안전이 있어요. 자전거 도둑이 흔치 않기 때문에 자전거를 도난당할까봐 걱정하지 않는 거죠. 너무 놀라웠어요. 자전거가 어디에나 있다는 것만 다른 게 아니에요. 자전거 타는 문화 자체가 달라요. 한국에는 도로에 자전거 전용 차선이 있고 자전거 운전자를 위한 신호등도 있어요. 자전거만을 위한 주차장까지 있다니까요. 정부에서 교통량과 공해를 줄이기 위해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정부가 환경이나 주민 건강을 신경 쓴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기는 우선순위더라고요. 제가 처음 한국에서 자전거를 탔던 게 기억나요. 도시 곳곳에 있는 대여소에서 빌려서 타고 갈 수 있는 자전거였어요. 처음엔 차들 사이를 헤집고 자전거 도로 안에 머물러야 해서 긴장되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어요? 재밌었어요.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와 독립심 같은 걸 느꼈어요. 저랑 제 자전거, 그리고 열린 길뿐이었죠. 원하는 곳에 원하는 시간에 갈 수 있었어요. 통제를 받거나 특정 장소에 가면 안 된다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죠. 그런 자유에 익숙한 분들에겐 별거 아닌 일일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너무나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동안 놓쳐왔던 삶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었죠. 물론 장밋빛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자전거로 도시를 다니는 법을 익히는 건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죠. 처음 복잡한 사거리에 부딪혔을 땐 심장마비가 올 뻔했어요. 자동차와 버스, 다른 자전거들이 사방에서 오고 가더라고요. 언제 출발해야 할지, 어디로 꺾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꽤 우스꽝스러워 보였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빠르게 지나가는데 저는 자전거 위에 얼어붙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엔 해냈죠. 그 후로 자전거에 탈 때마다 조금씩 더 쉬워졌어요.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이 도시의 일부가 된 것 같았어요. 아직 많이 서툴렀지만 제 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죠. 한국에서의 거의 모든 경험이 그랬어요. 새로운 경험과 도전의 연속이었고 그때마다 저는 성장하고 적응해 나갔죠. 자전거로 복잡한 길을 헤쳐나가든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든 말이에요.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했죠. 제가 여기 사는 걸 가장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늘 새롭게 발견할 게 있고 늘 한계에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을 할수록 이 낯설지만 놀라운 곳에서 점점 더 제 자리를 찾아가는 기분이에요. 물론 아직도 이방인 같다고 느낄 때가 있죠. 언어나 관습, 모든 것에 새로움에 압도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떠올려요. 북한에 남겨두고 온 삶을 생각하면 지금 제게 주어진 기회에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또 희망을 갖게 되는 건 뭘까요? 한국이 늘 더 나은 곳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예요. 자전거 문화는 그 작은 예시일 뿐이에요. 친환경 교통이든 세계 정상급 교육이든 최첨단 기술이든 늘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나라예요. 제가 북한에서 자라며 경험했던 침체와 억압과는 너무나 다르죠. 앞으로가 더 기대돼요. 제 자신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전체의 미래 말이에요. 한국의 자전거는 정말 멋져요. 하지만 그건 한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많은 요인들 중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에요. 매일 이곳에서 살며 배우고 성장하고 새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해요.
쉽지만은 않지만 늘 보람 있어요.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거예요. 북한에서 제일 멋진 자전거라도 말이에요. 새로운 나라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 가장 힘든 점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외로움이에요. 정말 묵직하게 다가올 수 있죠. 북한에선 항상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가족, 친구, 이웃 모두가 서로의 일에 간섭했죠. 물론 정부의 감시 때문에 뭉칠 수밖에 없는 면도 있었지만 공동체 의식도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했기에 의지했죠. 그런데 한국은 전혀 달라요. 갑자기 저 혼자가 된 느낌이었어요. 오해는 마세요. 주변에 사람들은 있었어요. 하지만 같지 않았죠. 예전처럼 끈끈한 인맥이 없었어요. 정말 힘들었죠. 서울에서의 첫 몇 주를 기억해요. 작은 아파트에 머물면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도시를 돌아다니며 모든 것을 보고 들었지만 하루가 끝나면 텅 빈 방으로 돌아왔어요. 저 혼자였죠.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모든 걸 의심하기 시작했죠. 북한을 떠난 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여기서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능동적으로 행동했어요. 여기서 새 삶을 만들고 싶다면 나서서 노력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사람들과 소통하려 애썼어요. 그래서 클럽이나 모임에 가입하기 시작했어요. 흥미로워 보이는 건 뭐든 시도했죠. 스포츠팀, 언어 교환, 취미 모임. 이름이 알려진 건 아마 다 해봤을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항상 쉽지만은 않았어요. 제가 북한과 남한의 언어 차이에 대해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시나요? 교류를 시도할 때 정말 크게 작용했죠. 모임에 있다가 대화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다들 제 머리 위로 쏙 지나가 버리는 농담이나 말장난에 웃음이 터지곤 했어요. 아니면 제가 뭘 말하려고 했는데 단어가 다 엉망이 되어 바위 밑으로 기어들어가 숨고 싶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색할 때도 완전히 이방인 같았을 때도 계속 참여했죠. 그러면서 조금씩 결실을 맺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입했던 한 클럽이 생각나요. 등산 모임이었는데 매주 주말마다 산에 오르곤 했죠. 처음엔 정말 싫었어요. 항상 대열의 맨 뒤에서 헐떡거리며 겨우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뭔가 달라졌어요. 민준이라는 연세 드신 분이 저와 함께 걷기 시작한 거예요. 제 페이스에 맞춰 속도를 늦추고 우리는 걸으며 대화를 나눴죠. 사실 대화는 거의 민준 씨가 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쉴 새 없이 쏟아지는 한국어를 알아듣기 바빴지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제 언어 실력이 느는 동시에 편안함도 느끼면서 우리는 진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의 삶, 가족, 희망과 꿈에 대해 들려주었죠. 저 역시 제 이야기를 그와 나눴고요. 산길에서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비로소 진짜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마침내 이 새로운 세상에서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걸 실감했죠. 민준 씨뿐만이 아니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다른 이들과도 유대감을 쌓아갔죠. 언어 교환 모임에서 만난 여성분들과 커피를 마시러 갔어요. 경기 후엔 운동팀과 함께 바비큐 파티를 했고요. 심지어 지역 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는데 저 같은 탈북민들에게 남한 생활에 적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죠. 새로운 인연, 우정이 생길 때마다 점점 덜 외롭고 더 이곳에 속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전히 외부인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죠. 문화 차이가 메울 수 없을 만큼 크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 번은 새로운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 갔는데 모두가 술을 마시고 웃고 떠들며 신나게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거기 앉아서 물에서 튀어나온 물고기처럼 느껴졌죠. 북한에선 회식 자리가 완전히 달라요. 격식을 차리고 딱딱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심을 보이는 게 전부죠. 그런데 여긴 동료들과 스트레스를 풀고 유대감을 쌓는 자리더라고요. 동료들이 서로 술을 따라주고 등을 두드려주며 심지어 노래방을 부르기까지 하는 걸 보면서 저는 그냥 말 못할 표정으로 앉아있기만 했어요. 그런데 성민이라는 동료가 제게로 와서는 아마 제 얼굴에 묻어나는 당황스러움을 보고는 활짝 웃으며 술잔을 건네더라고요. 어서 와서 재미있게 지내요. 우리 다 친구잖아요. 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도 끼어들었죠. 노래도 엉망으로 부르고 농담에도 다 알아듣진 못해도 웃으며 편안하게 그 순간을 즐겼어요. 작은 일이었지만 의미가 컸죠. 제가 어색해할 때도 다가와 함께하려 노력하는 사람들, 제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다는 걸 다시금 일깨워준 일이었으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그런 소통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 우리가 어디에 있든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죠. 저에게 한국 사회로의 통합은 하나의 여정이었어요. 길고 때론 외롭고 종종 도전적인 과정이었죠.
하지만 매우 가치 있는 일이기도 했어요. 사귄 새 친구들, 경험한 새로운 일들 하나하나가 저를 형성하고 성장하게 해줬죠. 16년 전 처음 발을 내디딘 때의 제가 아니에요. 더 강하고 현명하고 세상에 더 개방적이 되었죠.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맞이한 기회들, 만난 사람들, 여기서 쌓아온 삶 모두가 감사한 일이에요. 나무, 자전거, 사람들이 사회생활하는 방식. 하지만 저에게 정말 깊은 인상을 준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북한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사실 정말 끔찍하다고 할 수 있죠. 북한에서 장애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인간 이하로 취급받습니다. 숨겨지고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나죠. 지원도, 자원도 아무것도 없어요.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있는데 우리 동네에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었어요. 정확히 어떤 장애인지는 모르겠지만 절뚝거리며 걷고 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아이를 대하는 방식이 정말 가슴 아팠어요. 아이들은 그 아이를 놀리고 욕하고 그랬죠. 어른들은 무시하고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마치 그 아이가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그 아이의 삶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최악의 부분이 뭔 줄 아세요? 미신. 정말 끔찍한 믿음이 있었어요. 아침에 장애인을 보면 불행이 닥친다는 거였죠. 믿을 수 있으세요? 사람들은 정말로 장애인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운이 나빠질 거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장애인을 피하려고 엄청 애를 썼죠. 누군가 오는 걸 보면 길을 건너고 문을 닫고 존재하지 않는 척했어요. 잔인했죠. 비인간적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한에 왔을 때 세상이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가장 먼저 눈치챈 건 인프라였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있었거든요. 경사로, 엘리베이터, 버스와 기차의 특별 좌석. 정말 놀라웠죠. 북한에서는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으면 그냥 운이 없는 거였어요. 하지만 여기서는요, 모두가 공공장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죠. 정말 게임 체인저였어요. 그리고 단순히 물리적인 편의시설만이 아니었어요. 태도도 그랬죠. 여기 사람들은 장애인을 짐이나 저주로 보지 않아요. 그들을 존중과 포용을 받을 자격이 있는 동료 인간으로 여기죠. 이 점을 정말 강조해주는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하철에 있었는데 휠체어를 탄 남자분이 탔어요. 북한에서였다면 무시당하거나 최악의 경우 조롱당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요, 그분이 타자마자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어요. 다른 승객은 그분이 휠체어를 지정된 자리로 옮기는 걸 도왔고요. 그리고 그분이 내릴 역에 도착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내릴 때까지 인내심 있게 기다렸다가 출발했죠. 작은 일이었지만 많은 걸 말해주는 일이었어요.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배려와 친절의 수준을 보여줬죠. 그리고 지하철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가는 곳 어디에서나 볼 수 있어요. 직장, 학교, 사회의 모든 면에서 장애인을 포용하고 힘을 실어주려는 노력이 있죠. 여기에 은지라는 친구가 있는데 휠체어를 사용해요. 북한에서였다면 은지는 아마 지금 같이 여기에 있지 못했을 거예요. 가족과 사회의 짐으로 여겨졌겠죠. 하지만 여기서요, 은지는 잘 살고 있어요. 좋아하는 직업도 있고 자기 집도 있고 활발한 사회생활도 하고 있죠. 장애로 규정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은지로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굉장한 사람이죠. 은지에게 한 번은 나만이 장애인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완벽하지는 않다고 했어요. 아직 도전해야 할 과제도 완전한 포용에 이르는 장벽도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왔던 곳에 비하면 밤과 낮처럼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은지는 여기서 얻은 모든 기회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교육, 고용, 독립, 이 모든 것들이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와닿는 거예요. 여기서는 장애인이 그저 용인되는 게 아니라 가치 있게 여겨진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들 고유의 재능과 시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구성원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죠. 저도 이런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실 북한에서 왔기에 저 역시 버려야 할 선입견과 오해가 있었죠. 하지만 여기에 있으면서 상황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보면서 제 눈이 크게 열렸어요. 이제 장애인을 보면 시선을 피하지 않아요. 급히 지나치지도 않고요. 웃으면서 인사하고 필요하면 도움을 제공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저랑 같은 사람이란 걸 알거든요. 우리 모두와 같이요. 사랑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인간이에요. 그리고 이게 제가 남한에서 배운 가장 강력한 교훈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사회의 힘은 가장 취약한 구성원에 대한 헌신에 달려 있다는 것. 서로를 끌어올리고 모두를 포용하고 역량을 강화할 때
우리 모두가 혜택을 본다는 것 말이에요. 이 교훈을 어린 시절에 저에게 가서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 놀림에 같이 웃었던 아이, 절뚝거리는 소년을 보고도 외면했던 아이에게요. 지금 제가 아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요. 그 소년도 다른 사람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요. 하지만 과거를 바꿀 수는 없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현재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여기서 배운 교훈을 제 삶에 적용하는 거죠. 옹호자가 되고 동맹이 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공유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본 놀라운 발전, 나만이 장애인 권리와 포용에서 선두에 서 있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은지처럼 상상도 못했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해요. 장애가 더럽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 경험의 아름다운 다양성의 일부로 여겨질 세상에서 자랄 다음 세대에게도 중요하죠. 그리고 저에게도 중요해요.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사회가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으며 더 연민과 포용을 갖출 수 있다는 거요. 희망을 줍니다. 아무도 뒤처지지 않고 모두가 최선의 삶을 살 기회를 갖는 미래에 대한 희망 말이에요. 그런 미래는 싸울 가치가 있어요. 제가 나만이라는 새 집에서 자랑스럽게 함께하고 있는 미래죠.